이렇게 나이 들 수만 있다면 내 삶의 흉터들을 사랑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말고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또 나만의 자율성을 지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욕구들이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며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상흔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상처와 상실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간다. 상처 없는 삶은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긁혀있는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때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상처까지 순간순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큰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 균을 약화시켜 몸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주사처럼 작은 상처나 상실은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큰 상처나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과정이다. 친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소중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모두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이러한 성장통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꼭 겪고 넘어가야 할 산이다. 그 산을 넘은 뒤에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 모든 상처나 병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고 새살이 돋으면 시련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생긴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처에는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이란 무엇인지, 예측 불허하고 불공평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속삭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자신이요. 상처를 통해 강해지는 것도 바로 자신이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현대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배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들어오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소화해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럴 때는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중요한 결정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다.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순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로 발전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한 별장에 머무르며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가진다. 회사 직원은 물론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사절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쉬는 것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휴식을 하는 대신 좀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좀처럼 가만히지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 외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온전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뇌는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아니,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면 가끔씩 일부러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휴대폰을 끄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머무르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뇌를 쉬게 하는 것이다. 지친 뇌가 생기를 되찾고 생각이 모처럼 자유롭게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 지쳐있는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된다. 굳어버린 생각의 족쇄에서 풀려나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좀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 자신의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커다란 상처에 직면했을 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자신이 맞이한 상실의 의미를 파악하며 떠나간 되상을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두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실연을 당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 같은 몰골로 누워만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슬픔을 잘 추스르고 일어나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금방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재빨리 다른 일에 몰두해버리면 오히려 슬픔은 더 길어지게 된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라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내면에 쌓여있는 우울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냄으로써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상실에 직면했을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 가만히 혼자 있어 보라. 슬픔을 잘 추스리고 나면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질 테고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뺏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어떤 자극이 오든 반응을 보일지 말지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돌려주면 그만이듯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수 하나에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빨리 수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고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은 선택권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그 결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당장 화를 낼지 말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내 통제하에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수도 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가?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 중 하나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소리 지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지 못하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아이를 다그친다. 또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게 실망하고 예의 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늘도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떠올린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